자,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자, 오늘 6일 지방선거 특집 방송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본투표가 시작된 지 2시간 지났죠. 현재 전국 투표율 3.8%이고요. 자, 투표하러 가시기 전에 유의사항도 확인하시고 특히 신분증을 꼭 챙기셔야 됩니다. 지방선거 투표용지가 많아요. 복잡할 수가 있으니까 이 점도 잘 확인하시고 투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확진자 또 격리자 투표는 오후 6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별도로 진행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6일 지방선거 당일 만나는 뉴스킹의 특별한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3부와 4부 1시간 동안 지선 토크킹 함께 하기로 지금 됐습니다. 자, 지금 스튜디오에 같이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님, 또 장윤선 정치전문 기자, 천하람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사실은 제가 가장 좀 모시고 싶은 분들을 어렵게 제가 계속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네 분이 모였는데 다들 좀 굉장히 다들 쉽게 나왔습니다. 예. 놀란 것 같아요. 우리가 왜 이렇게 다 만났지라고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혹시 이렇게 좀 긴장되는 상태 있습니까, 변희재 대표님? 장윤선 기자랑 알죠? 어렸을 때 한 20몇 년 전에 어렸을 때요? 참여연대 계실 때 그때 좀 자주 만나고 그랬었죠. 네. 장윤선 네, 책을 같이 쓸 뻔했었죠. 책 기획하느라고. 죄송하지만 같은 편이었습니까? 같은 편은 아니고 같은 진영이었습니까? 네, 그 후에 굉장히 많이 바뀌셨어요. 네. 네, 20년, 25년 사이에 20년 굉장히 처음 만나니까 그렇죠. 아까 제가 네. 복도에서 봤는데 못 알아뵀죠. 네. 또 마스크 쓰고 있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오래된 인연. 최진봉 교수님도 함께 하는데 예. 변희재 대표님이나 장윤선 기자는 어떻게? 정유생 기자 뭐 잘 알고 예. 변희재 대표도 이제 다른 그 예. 유튜브 방송에서 몇 번 예. 같이 했어요. 예. 많이 바뀌셨더라고요. 예. FM이다. 지금 방문 그 택도 혼자 지금 차고 계시거든요. 일반적으로 저렇게 목에 잘 안 차는데 아 정말 FM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뉴스킹 그 배지 보고 상당히 놀랐습니다. 저는 박지훈 변호사 해야 이런 되는 모습 거고요. 예. 처음입니다. 네, 저는 해야 되는 거고 우리 변희재 대표님 요새 미디어에서 주목을 많이 받고 계십니다. 과연 진영이 어느 쪽인지 모르겠다. 천하람이 당협위원장,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인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변희재 대표님? 네. 저는 오히려 그런 게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 같은 진영이라고 해서 계속 감싸만 주다가 이제 굉장히 안 좋은 결과를 뭐 여야를 막론하고 여러 네. 대통령들이 실패한 대통령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좀 쿨해질 때도 되지 않았나 우리 정치 진영이. 그래서 좀 뭐 대통령이든 뭐 대통령의 배우자든 뭐 좀 우리가 성역화하지 않고 자유롭게 얘기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전 특히 정당인이 아니니까 네. 훨씬 더 자유롭게 이제 좀 해야 되고 저뿐이 아니라 좀 정당인이 아닌 농식들은 좀 더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도 하도 오랫동안 진영에 갇혀 있다 보니까 예. 제 스스로 답답했던 게 많이 네. 있었거든요. 지금은 일부러 진영을 깨는 겁니까? 좀 너무 강하게 하는 게 일부러 하는 건 아니고 아니고요? 저희는 예. 윤석열 대통령이 뭐 과거부터 이제 비판했었던 이어졌는데 쭉 비판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한번, 하다 보니까 야 이렇게 진영을 깨는 게 아. 다른 문제로도 굉장히 건강에 많이 생기겠다. 네. 그래서 좀 많이 권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엄청 세게 이렇게 넣어주시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저도 좀 약간 이제 떨리긴 합니다만은. 알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방선거 본투표 날인데 투표 네 분 다 했습니까? 네, 저는 했습니다. 네. 예, 저도 사전 투표했습니다. 네, 저는 안 했습니다. 비판은 좋은데 안 한다고 일찍 안 하실 겁니까? 공지를 했고 저는 원래 투표를 이렇게 지지하는 사람이 잘 안 보이면은 하지 않아야 된다는 이 주장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무투표의 자유도 사실 있어요. 예. 억지로 투표하면 안 된다는 게 제 예. 철학입니다. 정말 다 마음에 안 들어요? 지역구에 있는 사람들 한 명도? 예, 제가 그러니까 마음에 들고는 떠나가지고 이렇게 예. 별로 분별력이 안 생깁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인천시인데 인천에 예, 계시니까. 분별력이 없더라고. 잘 모르겠고. 네. 예. 이것도 존중을 해야 되는 게 뭐 의무라고 또 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투표하지 않는 뽑고 싶지 않는데 어떻게 뽑느냐 이것도 그 사실 볼수 투표를 있죠. 막 선동해서 강제로 투표하다가 네. 이 사고 쳐서 만들어진 인물이 히틀러거든요. 예.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네. 이제 선거 날이 네. 본투표하는 날이고 그리고 이제 한 표의 가치가 보니까 2,800만 원이 넘더라고요. 돈이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뭐 돈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민주주의를 우리가 확장시켜 나가는 것에 제일 중요한 게 저는 투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 투표를 해야 또 그만큼 세상이 바뀌기도 하고 뭐 또 우리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투표를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저희 그런 방송에서 생각을 하지 합니다. 말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고 분위기가 좀 이렇게 잡히는 것 하셨어야 같아서. 된다, 하셨어야 된다. 이렇게 예. 다시 정정을 좀 드리고요. 자, 지방선거 의미도 조금 한 분씩 말씀 부탁드리고 계속 이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어요. 17개 광역단체장 중에 승패의 기준 제가 계속 물어보고 있는데 비슷비슷 좀 다르기도 하고요. 먼저 우리 최진모 교수님부터 말씀 좀 부탁드릴까요? 아무래도 이제 수도권이 중요하다고 보여요. 네. 그러니까 수도권이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경기도가 이제 가장 논란이라기보다 이제 박빙이고 양측 다 그 부분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할 겁니다. 뭐 김은혜 후보 같은 경우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윤석열 지금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고 그 영향으로 사실은 출마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경기에서 실패를 한다 이러면 상당히 정권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현 정부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그 수도권에서 얼마나 많은가 3개 지금 중에 어느 쪽에서 2개를 가져가느냐가 또 중요한 기준이 될 거다.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광역단체장 뭐 지방을 포함해서 모든 광역단체장으로 본다고 하면 뭐 국민의힘이 좀 우세한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서 어떤 경우가 나오느냐가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경기도, 인천, 서울 같은 경우가 약간 지금 물론 저는 끝까지 투표는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불리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싸우고 있기 때문에 인천과 경기도를 만약의 경우에 민주당이 가져간다고 하면 승리한다고 하면 그거는 상당히 그 선전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천 변호사님. 네, 인천 경기를 만약에 민주당이 다 가져간다면 아. 대승이죠. 선전 정도가. 그리고 아니고요. 국민의힘은 완전 졌는 거다. 완전 진 거죠. 아. 저희.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저는 전체 판세 기준으로는 네. 한 12대 5 정도가 그냥 양당이 현재 예측하는 정도의 스코어가 아닌가라는 생각은 지금 들어요. 지지율 기준으로 네, 지금 말씀하시는 지지율 거죠. 기준으로. 예. 이게 막 경합 지역이 몇 군데 있죠. 있긴 경기, 한데, 뭐 예. 충남, 뭐 세종 이런 게 몇 군데 있는데 거기서 민주당이 2개 이상 가져와서 11대 6을 만든다라고 하면 저는 나쁘지 않은 구도라고 보고요. 민주당 현재 쪽에서. 지금 예. 뭐 상황에서. 예, 예, 예. 12대 5 정도 되고 만약에 저희가 이기는 12개 중에 경기도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면 국민의 입장에서는 대박인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13대 4 이런 얘기하는 거는 너무 좀 오만한 얘기인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방금 최진모 교수님 잘 얘기해 주셨는데 뭐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전체 판세가 뭐 12대 5 내지는 11대 6 정도로 안 좋게 끝난다고 해도 네. 경기도만 경기도를 지켜도 가져오면, 뭐 꽤 네. 선방한 결과라고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우리 변희재 대표님은 그래도 좀 중간 지역에 있다고 좀 얘기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시면 두 분 다 비슷한 것 같기도 다른 것 같기도 근데 이게 하고요. 지금 대선 치르자마자 3개월 만에 벌어지는 초유의 지자체 선거인데 대선 취임 이후에는 20일 만입니다. 20일. 예. 취임 이후로는 예. 그러니까 이게 제가 좀 따져 보니까 이렇게 이 빨리 선거를 치른 적이 없었어요. 맞습니다. 지금까지. 처음입니다. 좀 비슷한 게 이제 97년도에 김대중 대통령 당선되고 6개월 만에 그것도 6개월 됐는데 지났었는데요. 그때 여당이 압승을 했고 싹쓸이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취임한 다음에 바로 총선이 한 5개월 뒤인가 열렸었는데 그때 역시 여당이 압승하니까 사실은 그냥 여당이 이기는 선거예요. 원래부터. 이게 되죠. 예. 근데 조금 이제 좀 이재명 후보가 등장하고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좀 민주당이 이 지는 선거라고 좀 봐야 되는데 좀 가욕을 부리면서 조금 혼선이 빚은 게 아닌가. 예. 그러니까 아까 지금 우리 천안함 뭐 지금 위원장님이십니까? 예. 이 천안함 아니고요. 천하람 깜짝 놀랐는데 천하람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 뭐 민주당이 아니신데도 예. 그냥 한 12대 5가 나온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선방한 건데 12대 5만 12대 5만 나오죠? 선방한 거고 예. 만약에 11대 1이라 그러면 민주당은 정말 잘한 거고 예. 그 정도로 처음부터 봤어야 되지 않았을까 그래요. 이재명 후보 등판 자체가 오히려 역효과다 이렇게 보시는 것입니까? 저는 이제 예를 들면 앞부분에서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지만 네. 한덕수 총리 임명을 그런 식으로 가결. 예. 그러니까 가결하려면 처음부터 가결하든지 해주든지. 한덕수 방지법까지 만들어 놓고 가결하는 데까지 간 거는 지자체 선거를 너무 좀 과하게 좀 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사실 야당은 이제 야당의 갈 길을 좀 길게 봐야 되는데 오히려 좀 안 좋은 좀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장 기자님도 말씀 주십시오. 제가 보기에도 사실 이제 수도권이 제일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뭐 서울 말고 경기 인천에서 얼마나 민주당이 선방하느냐가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 앞서 최진봉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윤핵관 또는 윤심이 작용이 얼마나 될까. 왜냐하면 김은혜 후보 자체가 초선 국회의원이고 사실 뭐 지방행정을 해본 경험이 없는 후보기 때문에 예. 얼마나 그 오랫동안 관료를 했던 후보하고 사이에서 얼마나
승리를 할 수 있겠냐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어쨌든 이제 계속 이재명 후보에 대한 뭐 비판, 민주당 내부의 자중질환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여론이 계속 움직인 측면이 있어서 경기에서 어떻게 될지 이게 제일 중요한 관전 포인트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인천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명분 없는 출마에 대해서 비판이 굉장히 송영길 네. 후보도 그렇고 이재명 후보도 그랬는데 인천에서 본인 선거뿐만 아니라 박남춘 시장까지 이제 승리를 거두게 된다면 이건 정말 큰 승리고 이재명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사실 앞으로 이재명 후보의 정치 행로도 굉장히 좀 어려워질 수도 있겠다 이런 분석도 가능할 것 같고요. 네. 앞에 이제 11대 2 아니죠. 11대 6, 11대 6, 12대 5 뭐 이런 이제 전망을 예. 해주셨는데요. 지금 사실 양측은 이제 국민의힘은 9, 이제 최소치죠. 그다음에 민주당은 4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광주 전남부 플러스 제주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영남권하고 서울, 강원 뭐 이렇게 이제 보고 가는데 양측에서 거기서 플러스 알파가 얼마나 될지 이것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경기도가 딱 몰려 있네요. 바로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경기도 저는 사실은 오늘 새벽에 투표를 하고 왔습니다. 6시 딱 문 열자마자 투표를 하고 이 방송하러 지금 왔는데 붙어 있는 걸 확인하려고 한번 가봤어요. 저는 2군데밖에 못 봐서 5군데를 붙이던가요? 뭐 하여튼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앞에 뭐 몇 군데 붙여넣긴 했는데 그 공고물 붙는 거 김은혜 후보 허위 그 재산 신고 그 효과는 어느 정도 있을까요? 천하람 변호사님한테 한번 여쭤볼까요? 사실 이게 워낙 타이트하게 지금 경쟁이 예.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효과가 없다고는 할 수는 없을 것 아.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아무도 기억 못 하시겠지만 지난 재보궐 때 오세훈 시장 선거 관련해서도 그런 공보물이 있었어요? 붙었었거든요. 기억이 안 나네요. 예. 오세훈 시장이 실제 세금을 낸 거보다 적게 썼다라고 해서 아하. 그러니까 실제로 세금을 더 많이 냈는데 예. 근데 이제 사실은 뭐 그게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 투표소에 가는 분들이 투표장을 갈 정도면은 대부분 어느 정도 마음에 결심을 하고 가시기 때문에 그 공고문을 본다고 해서 뭐 크게 이제 마음을 그 자체로 바꾸시는 분들이 있다기보다는 아무래도 선거 막판에 이게 그렇게 긍정적인 이슈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저희 당 입장에서는 뭐 저희 당 입장에서 긍정적이었다거나 아니면 민주당에게 부정적인 뭐 김포공항 이슈라든지 뭐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뭐 탄핵 발언이라든지 윤호중 그 비대위원장의 뭐 연령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다소 묻히게 되는 효과가 나온다라는 점에서 저희한테 조금 악재는 맞다. 근데 이게 결정적일지는 저도 잘은 모르겠다 우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변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사실 느낌상으로는 좋아요. 느낌상으로는 한 300억 재산 정도 있는 분이 한 10억을 이제 못 챙겼다면은 그냥 실수라고 보지 않을까요? 만약에 한 30억 재산 갔는데 10억을 안 했다 그러면 거의 고의성인데 잡아 넣어야죠. 너무 재산이 많다 보니까 네, 저는 뭐 10억도 없지만 너무 재산이 많다 보니까 뭐 실수로 보지 않을까 하는데 또 다른 쪽 사람들은 아니 그렇게 이 15억 정도 재산도 못 챙기는 사람이 그 방대한 경기도에서 또 어떻게 챙기느냐? 33조인데요. 만약에 이제 실무 능력까지로 보게 되면은 조금 있을 것 같고 다만 저게 막 고의성으로 의도적으로 은폐했다고 보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 300억까지는 없어요, 김대호. 300 아니고 얼마인가요? 220억 220억 뭐 정도. 200원이나 300원이나. 일반 서민들이 봤을 때 200원, 300원 큰 차이가 이제 없긴 그 한데. 재산의 이제 형성 과정도 되게 중요한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이제 건물이 이제 남편 소유의 건물이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뭐 200몇 억대의 재산을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알 수는 없는데 어찌됐든 그 자기 재산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후보에 출마할 때 그 신고되는 내용은 꼼꼼히 챙겨보고 마지막까지 검토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실무자의 실수였다, 착오였다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보자면 약간 변명처럼 들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두 가지 사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과거에 통합진보당의 김미희 의원이 있었어요. 그렇죠. 옛날 얘기인데 옛날이죠. 이때 990만 원을 누락한 예.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나왔었거든요. 1심에서는 근데 2, 3, 예. 3심에서 물론 바뀐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무효로 예. 무죄가 됐죠. 예. 근데 이제 그때 선관위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각 항목별로 재산이 1,000만 원 이하면 신고 안 해도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허위로 누락한 것이 아니라 실수였다. 이런 게 인정이 돼가지고 무죄 판결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중요한 것은 고의성 여부인 고의성 것 부분이겠죠. 같습니다. 예. 예,
네, 그 양경숙 의원 있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는데 이 재산 허위 신고 문제로 논란이 있다가 지금 결국 300만 원 받았어요. 벌금. 예, 받았고 네. 그리고 이제 부동산 재산 그 고의 누락 문제로 이분이 어찌됐든 지금 벌금 300 300 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예. 징역 8개월에 집유 2년. 이분도 이제 당선 무효 그렇죠. 1월 달에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을 보면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김미희 의원하고 비교해 보면 신고 누락 액수가 160배가 차이가 나요. 아 근데 뭐 또 비율로 따지면 또 그런가요? 네. 네, 액수는 크지만 아니 그래도 이것을 실수였다라고 생각하기에는 국민적 높이에 이해가 될 수 있는 금액이나 액수인지에 대해서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마지막에 하여튼 이런 이슈들이 자꾸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말고도 뭐 예컨대 김포공항이라든지 이런 이슈들을 합쳐서 뭐 천하람 변호사님은 김포공항은 국민의힘한테 유리한 이슈고 예컨대 김은혜 후보 허위재산 신고는 국민의힘한테 불리한 이슈라서 상쇄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부분은 우리 최진목 교수님 저는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보지는 않아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세 분이 말씀하셨지만 재산 누락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국민들이 선택을 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뭐 선거 공보문을 통해서 받는 거잖아요. 또 선거에 뭐 인터넷에 올려놓은 본인의 재산 신고 내역을. 근데 그 선택을 방해하려는 뭐 의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제가 지금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수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국민들은 볼 수 있다는 거죠. 충분히. 그리고 당선 무효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어요. 그렇게 되면 다 예를 들어서 재산 많은 사람들은 다 줄여가지고 나중에 선거 나올 때 다 고의성 없다. 밑에 사람이 실무자가 실수를 했다. 이렇게 해버리면 다 그럼 속여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의도적으로 한다면. 그런 위험성이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런 상황을 그냥 넘어갈 수 있을까? 저는 좀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그 국민들의 요즘의 정서 자체는 상당히 이런 부분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시기적으로 너무 늦게라는 표현을 쓰면 제가 안 되겠군요. 너무 이제 타이트하게 사건이 터져서 이게 이제 여론의 확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슈 자체는 국민들한테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저는 보고요. 김포공항 이슈 물론 천하람 이제 위원장은 그게 여당에게 불리하다 야당에게 불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불리하다고 하셨는데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서부권, 그러니까 수도권 중에 서부권 같은 경우는 이 문제가 항상 문제가 됐었어요. 송영길 전 대표 지금 후보로 나와 계시죠? 이 문제 계속 얘기했었습니다. 물론 대선 과정에서 이걸 대선 공약으로 집어넣으려고 했다가 집어넣지 못하게 됐는데 그것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기도 하고요. 서부권 같은 경우는 이게 분진 문제, 소음 문제 때문에 엄청나게 고통을 받고 있고 개발 제한도 많이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풀리면 사실은 서부권 입장에 상당히 환영할 만한 이슈고 그래서 국민의힘 양천구청장 우리 이기재 후보께서도 공약으로 집어넣어서 얘기하고 계시고 오세훈 지금 현재 시장도 시의회 회의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긍정적 검토를 하겠다는 뉘앙스로 말씀도 하시고 두 번이나 그게 결국은 서울 시민들에 대한 어떤 의견 청취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쪽 지역에서는 사실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이제 천하람 위원장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제 이게 다른 지역과의 충돌의 문제라고 보이지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제주가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 왜냐하면 후보들 간에 다른 의견을 내고 있고 민주당 내에서도 이제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부정적 여론이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그 문제는 미흡한 부분이 있었어요. 사실은 좀 정교하게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했으면 더 좋을 뻔했지만 그런 부분이 안 된 부분은 미흡한 부분.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러면 제주도 관광에 영향을 미칠 거냐? 저는 그렇게까지 보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철도 인프라가 어느 정도 확충된 상태에서 그리고 나서 이전을 하게 된다고 하면 크게 제주도 관광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만약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느낌적으로 지금 당장 옮긴다고 생각하면 그건 문제죠 사실은. 근데 장기적 관점에서 지금 광역철도 GTX 같은 경우에 인천공항으로 연결시키는 그런 노선을 지금 계획돼 있는 상황이고 지금 공항철도도 노선을 더 확충하고 이런 상황이 된다고 하면 접근성 문제는 크게 문제가 될 거라고 보지 않아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실제적으로 이게 정말 제주도 관광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거냐? 그리고 이게 단순히 지금 당장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일이 진행된다고 하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는 천하람 위원장이 우려하는 부분하고는 저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천하람 위원장님. 최진봉 교수님이 저의 우려까지 미리 말씀해 주셔서 뭐 그렇긴 합니다만은 저는 이제 단순히 그런 예측의 문제를 떠나서요. 김포공항 이전 문제 당연히 논의할 수 있죠. 뭐 우리가 각 지역의 대구도 그렇고 광주도 그렇고 공항 이전 문제 다 논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김포공항 이전이라는 이슈를 꺼내고 소비하는 민주당의 방식이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이거를
장기적으로 예를 들면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였다면 이재명 후보께서 선거 초기에 화두를 꺼내셔서 조금 더 제대로 된 마스터 플랜을 보여주셨거나 이걸 어떤 정책 논의의 차원으로 끌어올리셨으면 모르겠는데 선거 막판에 갑작스럽게 꺼낸 아하. 이슈란 말이에요. 게다가 3개월 전에 있었던 대선에서는 이걸 검토는 했지만 여러 문제점이 있어서 당연히 그러니까 이걸 받아들이지 안 한다 않았고 하다가 예. 네, 심지어는 강서구의 자산이라고까지 얘기하셨어요. 김포공항이. 근데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바뀐 거를 조금 납득하기 어렵고 그다음에 이런저런 너무 급작스러운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좀 설익은 논의들을 꺼냈습니다. 뭐 여객기를 갑자기 수직 이착륙을 시킨다거나 아니면은 뭐 갑자기 그 해저 터널을 뚫으면 제주까지 2시간 만에 갈 수 있다. 지금 제가 있는 순천까지도 2시간 만에 못 가요. 그러니까 갑자기 뭐 2시간 이런 얘기하시고 뭐 인천 김포 10분이면 된다. 약간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얘기들을 계속 하시다 보니까 이게 좀 비상식적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게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 정무적으로 더 중요한 거는 이재명 후보가 너무 이기적으로 보입니다. 이기적이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후보가 지역구에 출마한 1개 후보라면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양천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기재 구청장 후보 우리 지역과 관련된 거니까 중앙당이랑 허락 안 받고 내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재명 후보는 단순한 1개 후보가 아니거든요. 총괄선대위원장이신데 네. 그러면 총괄선대위원장을 사퇴하고 이 얘기를 꺼내시거나 아니면 제주 쪽이랑 아니면 제주뿐만 아니라 공항이 있는 여러 지역에 다 민감한 이슈거든요. 네. 부산이라든지 여수라든지 다 이런 이슈가 있으니까 이런 과정이 없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의 큰 리더신 줄 알았는데 당장 개항을 자기 선거 이기게 급급한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었구나라는 느낌을 준다는 거죠. 요거 변희재 대표님이 그래도 중립적이니까 저는 이게 이슈가 그렇게 클지는 몰랐어요. 근데 국민의힘에서 막 더 모든 천하람 위원장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이 얘기를 강하게 하니까 저는 뭐 커진 것 같아요. 지금 두 분이 다 이 문제의 거의 대부분 거는 다 짚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양천구잖아요. 여기가 사실은 그 누가 양천구의 국회의원 되든 시청이 되든 저 김포공항 이전한다고 공약 다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오래된 부분인지 했던 것 사실 같아요. 그쪽 예. 지역에서는 예, 이제 했던 전 것 국민적으로 몰라서 그렇지 네. 난리예요, 난리. 그 개발 제한하고 이 소음 때문에. 그래서 아마도 소영길 후보하고 뭐 이재명 후보하고 이른바 경기 서부 그리고 서울 서부 네. 그 인천 쪽의 표를 꽤 커요. 그 김포공항에 영향받는 데가 한 100만 2만 표 될 거거든요. 그럼 사실은 지금 인천하고 경기가 박빙이라 그러면은 그쪽 표 확 몰표하면 이길 수 있다 이런 계산했을 수가 있고 지금 아까 천하람 위원장님 말씀 그건데 근데 전국적으로 보면은 이게 웬 김포공항 이전이냐 사실 거의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그쪽 빼고는 그러면은 전국에서 약간 손해 보더라도 핵심 지역인 인천 경기를 표를 따면 이길 수 있냐. 그래서 정치공학적 접근을 한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국민의힘에서 그러면 좀 무시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천하람 위원장도 그렇고 이준석 대표님, 김기현 원내대표님 모든 사람이 그걸 아니 약간 이제 접근하는 방식이 너무 정략적이니까 이제 이걸 가지고 오히려 전국적으로 볼 때는 좀 더 여당이 유리할 수 있다 생각하니까 띄워버린 거겠죠. 근데 사실 앞에 이제 네. 최지봉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오래된 이슈예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90년대 중반 한 95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때 이제 그 김포공항 소음 피해 시민들이 이제 소송을 제기하면서 네. 소음 분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시민 피해에 대한 뭔가 피해 보상이 필요하다 이러면서 이게 세게 이슈가 되기 시작했고 그 뒤로 벌써 몇 년입니까? 굉장히 그렇죠. 오래 20년 이상이 이제 흐른 상황인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정치하시는 분들은 끊임없이 이것을 이슈로 제기를 했어요. 물론 이제 중앙 언론에서 하도 오랫동안 나왔던 이슈이기 때문에 제대로 잘 다루지 않아서 그렇지 지역에서는 굉장히 큰 이슈였고 그래서 오세훈 시장도 작년에 서울시 의회에 출석하셔서 좀 한번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은지 함께 논의해보자라고 긍정적으로 검토하신 것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대안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앞에 이제 천하람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과정에서 조금 미흡한 점은 있었다라는 점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네. 이제 그렇지만 이제 그 캐캐묵은 이슈를 언제까지 그냥 계속 두고 볼 것이냐 이것에 대한 정리도 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이제 그 이재명 후보의 굉장히 이기적인 결정처럼 느껴졌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또 역으로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이제 지역 후보가 얘기를 하면 주장은 할 수 있지만 되는 일이 없어요. 근데 이제 어찌됐든 총괄선대위원장이고 이제 지난 대선 후보였기 때문에 뭔가 좀 큰 틀에서 고민을 하고 이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시작하면
실질적인 이제 변화의 가능성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지역 주민들의 기대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사실 원래 처음 이 얘기가 나올 때 김민석 위원장 얘기를 좀 들어보면 본부장 얘기를 들어보면 네. 처음 이 얘기가 나올 때부터 이제 서울연구원이나 인천연구원에서 구체적으로 좀 연구를 하려고 했었다. 그러니까 아.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시작한 것이지 당장 뭐 내일부터 김포공항 뭐 이전을 하자 이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좀 장기 과제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떤 측면에서는 국민의힘에서 좀 약간 침소봉대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 이런 문제도 좀 지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침소봉을 했다기보다는 예. 민주당에서 일을 스스로 막 키워주셨어요. 키웠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네. 들면 이런 겁니다. 일은 이준석 대표가 키운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이준석 대표가 그런 능력이 물론 출중하신 분이기도 합니다만 예. 예를 들면 민주당에서 바로 이 얘기가 나오자마자 예. 민주당 후보들이 일고의 가치도 없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아까 말씀하신 김민석 본부장 같은 경우에도 이게 공약이 아니다. 이게 약간 뭐랄까 검토 내용이다라고 하는데 이재명 후보는 또 명확하게 이거는 두 번째 공약이었나요? 첫 번째인지 두 번째인지 공약이다 이렇게 판넬까지 만드셔가지고 하셨고 그러고 나서 이런 문제가 생기고 제주도의 관광 산업에 좀 이슈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니까 송영길 대표는 조금 물러섰습니다. 송영길 후보는 제주도 쪽이랑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데 이재명 후보는 끝까지 아니 이거 제주도에 나쁜 거 없다. 뭔 문제가 생기냐라고 해서 밀어붙이셨거든요. 또 그 과정에서 오용훈 후보는 이게 이재명 후보가 꺼낸 김포공항 이슈인데 네. 이재명 후보 욕을 할 수가 없으니까 갑자기 이준석 대표 사퇴하라라고 했어요. 아니 김포공항 이슈 꺼낸 건 이재명 후보인데 왜 이준석 대표가 사퇴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약간 촌극 같은 것들이 겹치다 보니까 이슈가 커진 거지. 암만 이준석 대표가 제주가 좋아도 안 커질 만한 일을 키울 수는 없어요. 그럼 짧게 이거 변 대표님 이거 짧게 이번 선거 본투표에 영향이 있다 없다? 어떻게 있죠. 보십니까? 이거는 있다 봐야 왜냐하면 됩니까? 저쪽에 인천, 아까 서울, 경기의 그 지역 이 분들? 지역이 워낙 수건이니까 일단 그 표만 다 먹으면 전국에서 좀 떨어지더라도 플러스 알파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 계산을 해보면 그러면 민주당은 지금 저 주요 경기 인천의 한거네. 핵심이잖아요, 지금 민주당에. 예. 그러니까 승부를 사실 건 거죠. 그러니까 저는 아까 이제 천하람 위원장 말에 몇 가지 이제 반론을 제기하면 네. 일고의 가치도 없다 이런 얘기 한 적은 없어요. 민주당이 그런 얘기 한 적은 없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고 비슷하게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의견이 맞지 않아서 충돌이 일어난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네. 그거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 조율이 안 된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네. 근데 이제 이런 그러니까 이 김포공항 이전이라고 하는 게 하루아침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상식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그 상식적으로 그렇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재명 후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교통망이 충분히 마련돼서 인천공항이 김포공항의 기능을 완전히 흡수하고 나면 그리고 나면 이전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제주도 영향이 있냐 없냐를 지금 당장 옮기면 영향이 있죠 당연히.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GTX 아까 얘기도 말씀을 드렸고 철도 얘기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여러 가지 교통망이 확충이 돼서 인천공항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마련되면 그 다음에 옮기는 거예요. 장기적 과제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석 대표는 그 민주당이 그렇게 공격하는 이유는 윤석 대표가 갈라치기를 하는 거잖아요. 자꾸 지역 후보들 선에 서로 갈라치기를 해서 본인들한테 유리한 환경을 만들려고 하는 부분에 대한 지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댓글 좀 소개를 해드리면 이 네 분의 조합이 상상 이상이다. 그리고 뭐 YTN에서 어떻게 이렇게 섭외를 다 했냐. 누구를 지칭한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YTN은 너무 얕보시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 조합은 뭐 꾸짖으세요. 그 어떤 공간이 없다. 이 저는 토크에 공간이 없다. 이렇게 천하람 얘기를 변호사님의 합니다. 별명이 좀 새로 생길 것 같아요. 뭐예요? 천하남으로. 예전에 그런 별명이 좀 있어가지고. 예. 예. 제가 이거 약간 TMI 느낌인데 실제로 천안함 사태가 있었을 때 네. 이제 연락 끊겼던 친구들이 연락이 많이 왔었습니다. TV로 보는데 네 생각이 난다고. 예, 아무튼 천안 사태는 비극적인 사태니까. 네. 예. 자, 지금 투표율 좀 짚어주면요. 투표율이 지금 3.8%입니다. 전국 3.8%. 자, 2시간 30분 정도 지났고요. 예전보다는 크게 높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제 합쳐가 또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글쎄요. 짧게 한 투표율 어느 정도 나올까요? 지금 계산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굉장히 어려운 네. 전망인데 50%를 넘겨야 되는데 최소한. 지난 지선이 60%였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번에 투표율이 저조할 것이라는 전망은 처음부터 선거 초반부터 있긴 했었는데 네. 실제로 이제 사전 투표는 굉장히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했지만 본 투표에서 오히려 더 낮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실제 그런 전망대로 움직이는 게 아닌가 싶어서 좀 아쉽긴 한데요. 지금이라도 일어나서 가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변희재 대표님 고정해달라고 지금 계속 문자가 올라와요.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고정이 가능하긴 한데요. 변혜 대표님 같은 분이 많다라는 거예요. 정치가 싫어지고 찍을 만한 게 별로 없고 혐오성이 있어서 그래서 떨어지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아니 이게 대선 때 이제 네. 투표율이 그래도 한 79번까지 뭐 갔으니까 70% 그러면 이제 심리적으로 예. 이제 정권이 이제 만들어졌으면은 뭐 이 정권 한번 밀어보지 이게 다수의 생각이니까 아, 그러니까 다음 이제 이른바 야당 지지자들이 좀 관심이 떨어졌겠죠. 예. 그래서 지금 60%가 이제 지난 지자체인데 대선 그보다 이제 지선입니다. 적게 나오면 야당한테 불리할 거는 네. 뭐 분명한데 네. 근데 저는 한 40%대 나올 수도 있다고 봤는데 40%대. 근데 50% 넘어가면은 그 생각보다 어허. 막판에 야당 지지층하고 호남 지지층이 음흠. 야 이대로 가면 야당 끝장나는 거 아닌가 가지고 좀 뭉치는 흐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 의외로 투표율이 높을 수도 있다. 아니, 높다는 게 그러니까 50%대 중반까지는 가서 55? 그래서 야당이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을 것 같다는 좀 흐름이 있어요. 예, 저도 한 55% 정도 예상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이제 사전 투표라는 게 굉장히 이제 일상화되면서 지난 대선에도 보면 전체 투표 한 40% 정도가 사전 투표 나왔습니다. 그런 거 보면 이제 사전 투표율이 되게 낮았던 거거든요. 네. 어찌 보면. 그래서 저도 결과적으로 한 55% 그래도 그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까 싶고 이게 투표율이 낮으면 야당에게 불리하다라는 얘기 하시는데 저는 네. 그렇지 않다고 봐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일단 대선 직후에 치러지는 선거라는 특성이 있고 사실 되게 좀 피로하거든요. 이게 정치적인 관심이나 에너지를 대선에서 너무 많이 썼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당 입장에서는 5년 만에 정권 교체를 이뤘기 때문에 좀 풀어진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맞아요. 예, 오히려 이제 야당 지지자들이 서류계 투표를 또 하실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낮은 투표율은 여야 모두가 좀 깎인 거지 야당 지지층만 다 안 갔다 이렇게 보는 건 좀 아전인수격 해석이 아닌가 싶어요. 55% 정도. 저도 뭐 예. 그렇게 비슷하게 생각해요. 어. 천하람 위원장 얘기했듯이 기본적으로 이제 그 특히 여당은 이럴 수 있거든요. 한 번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던 그 당시 후보를 지지하고 대통령을 지지했던 분들 입장에서는 야 이거 한 번 이겼으니까 그리고 나서 좀 느슨해질 수 있어요. 투표에 대한 열망이. 근데 네. 반대로 얘기하면 이제 야당 지지층 같은 경우에는 응어리 같은 게 남아 있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아주 간발의 차로 대선에서 패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응집력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다만 우려되는 부분은 그냥 여론조사 결과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포기해버릴 수 있다는 점 우려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저는 여론조사와 지방선거는 실제 투표의 어떤 결과는 많은 부분 차이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선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나요. 왜냐하면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는데 실제 투표하는 거 50%다. 그럼 반은 여론조사 결과하고 다르게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지지층들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내가 해봐야 안 되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투표를 적절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네. 또 이제 여당 입장에서는 느슨해지게 되면 투표 안 나오고 뭐 어디 여행을 떠나시거나 왜냐하면 이게 또 6월 6일 연휴하고 연계가 돼 있어요. 그렇죠. 이틀만 휴가를 내면 사실은 오랫동안 연휴를 즐길 수 있게 되다 보니까 여당 지지자들이 휴가 가길 바라시는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투표를 해야 된다. 네. 그리고 투표를 하면 어쨌든 본인이 투표한 그 투표의 결과가 결과에 연관이 돼 반영이 있다는 될 거예요. 것이다. 절대 내 투표가 사표가 된다. 예. 내 투표를 해봐야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자 지금 시간이 좀 됐고요. 우리 동시 접촉사가 1,000명이 이제 넘었습니다. 그럼 그래서 뭘 써야 되죠? 제 왕관을 조금 4부부터는 네. 쓰도록 하고 광고 듣고 4부 때는 왕관을 쓰고 또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나가지 마시고 기다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자, 지선 토크킹 지금 변희재 미디어매치 대표님, 장윤선 정치전문기자, 최진봉 교수님, 천하람 변호사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들 깜짝 놀라요. 이 4명의 조합 가능한 조합인가? 라는 얘기도 있고요. 놀랍게도 말이 뭐 물리거나 하지 않아요. 딱딱딱 진행이 되고 호흡들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 변희재 대표님 잘 해주고 계시고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그 질문 마지막에 못 드렸던 것 같아서 강영석 후보가 결국 완주를 한 거예요. 경기도지사에서 무소속으로 하고 지지율상으로도 꽤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앞으로? 이제 제 전문 분야가 나왔는데 네, 제가 그 질문 드리려고 하다 기회를 놓쳤습니다. 아까 제가 그 김은혜 후보 재산 신고 누락부에서 하나 빠진 게 그걸 강영석 후보가 현장에서 터뜨렸거든요. 네. 사실 그 효과가 원래 지금까지 보수에서 따로 나와서 무소속이든지 아니면 조원진 대표의 우리공화당이 나왔을 때 1% 넘는 게 쉽지가 않았었어요. 지금까지. 그렇죠. 아마 제일 많이 나왔던 게 정규제 한국경제전주필이 부산시장 보궐 나와서 1.5% 나온 거. 1.5 정도 나오고 기억납니다. 네, 그래서 원래 네. 이제 사실 좌쪽에서는 뭐 정의당이 나와서 많이 왔는데 네. 보수는 특성상 이게 안 되는데 이번에 지금 어제 강용석 후보가 이제 자신을 하면서 10% 넘겼다.
10%를 넘긴다고요? 원래 목표 10%인데 어차피 넘겼고 자기 말로 네, 넘겼고 이제 20%로 향해 달려간다 하는 우와. 왜 자신했냐면은 예. 자기가 이걸 직접 터뜨렸고 아하. 김은혜는 뭐 이겨봐야 어차피 또 재보궐 해야 되니까 나한테 아하. 표가 몰리겠다 해서 그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효과가. 그 효과가 있다. 예, 그래서 강용석 후보 쪽으로 생각보다 10%는 아닌데 아니겠지만. 정규제 좁힐 정도는 깰 수 있을 정도로 1.5는 넘어갈 3에서 것이다. 5%까지 나올 수 있지 않겠나. 아니, 그러면 그 효과는 오히려 반사 효과가 상대 후보 김동연 후보한테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가는데 강용석 후보가 노리는 게 그거거든요. 나를 무시하면은 저 국민의힘은 떨어진다. 이걸 해줘야지만 이제 정치적파가 생기니까. 아하.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는 신당 창당까지 가겠죠, 당연히. 신당 창당까지. 예, 뭐 천하람 변호사 갑자기 깜짝 놀랐던 것 같은데. 가로세로 연합 뭐 만든다고 하시니까. 근데 제가 요새 보니까 그 가로세로 연구소가 내부 분열이 있어서 가로 연구소랑 세로 연구소로 쪼개질 것 같은 느낌도 들던데 일단 뭐 예, 그거는 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예. 저는 약간 생각이 좀 다른데요. 예. 강용석 후보가 원래는 이제 그 되게 뭐 소위 강성 보수 지지층에서 꽤 많은 지지를 받았던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제 경기지사 여론 초기에. 근데 대통령과의 그 통화 공방 이런 거를 거치면서 약간 이제 저희 지지층에 좀 빠졌고요. 네. 그 다음에 이 김은혜 후보와 관련된 이 재산 이걸 터뜨리고 나서부터 오히려 약간 좀 너무 이렇게 김동연 후보와의 이 경쟁이 치열한데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좀 생기는 것 같아요. 반작용으로. 예. 그래서 또 김은혜 후보가 막판에 악재가 있기 때문에 또 보수 진영 지지자들이 결집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결집의 효과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결과적으로 1.5%는 넘길 것 같긴 한데 제 생각엔 저는 한 2% 정도 수준에서 끝나지 않을까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는 예상해 저희 쪽에서는 3%가 왜 중요하냐면요. 예. 이 3%가 나중에 이제 비례 갔을 때 의석수 2석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이제 강용석의 마지노선 3%입니다. 3%다. 네, 3%가 넘어가 성공한 거예요. 본인 스스로 판단하는 거는 3%가 넘어가냐 안 넘어가냐. 이게 넘어간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가능한, 신당도 가능한 거죠. 네. 현재 본인은 어제 20% 돌파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건 본인 얘기이기도 하고요. 한 10분의 1 정도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뭐 결과가 이제 나오니까요. 또 한 번 주목해야 될 포인트 중에 하나네요. 그것도. 근데 3%만 가져간다도 이 네. 사실은 심각하죠. 김동연이 김은혜 구도에서는. 그렇죠. 아주 근데 박빙인데요. 사실 저 좀 약간 좀 줄기는 다른 얘기긴 네. 한데 이제 선거 초반에 제가 유승민 캠프 취재를 했었어요. 네. 근데 그때 유승민 캠프에서 아니 그 지금 사실 그 당선인의 입이라고 하는 김인혜 후보가 이제 출사표를 던지면 이거 굉장히 불리한 거 아니냐 경선에 그랬을 때. 그 캠프 좌장이 제일 처음 꺼낸 말이 뭐였냐면 아니 김은혜보다 강용석이 더 문제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네 이렇게 그 반문했던 기억이 있는데 예. 무슨 얘기냐면 이제 국민의힘의 앞으로 이제 노선이 정당의 노선이 이제 극우 보수가 아니라 중도 보수 그리고 합리적 보수 이렇게 이제 가려고 하는데 이 강용석 그 후보의 문제가 정리가 좀 되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다. 그러니까 당장 이제 그 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손을 잡을 필요가 있는데 향후 정당 운영이라든가 비전과 관련해서는 이게 가다가 또 이 갈등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끝까지 그 사실은 그 뭡니까 연합하지 않고 독주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 경우에 따라서는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3%를 한다. 그리고 또 이제 본인 자신하는 대로 10%까지는 아니겠지만 현재 지지율 한 4%대 정도도 나온 조사가 있었어요. 5% 4%도 있습니다. 예, 그런 조사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정말 프랑스 국민전선처럼 르펜 같은 구정당의 출연도 가능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성공 가능성은 모르겠습니다. 그 강용석을 극우라 그러면 안 돼요. 극우가 아니에요 전혀. 제가 알기로 저 국민의힘에서 입당 불허한 게 극우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도덕성 문제가 행동. 윤리하고 도덕성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극우인데 스스로 구구로 하는 사람 잘 없거든요. 지지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 도덕성 문제이기 때문에. 네. 스스로 자기가 극우다. 평가는 극자 극우로까지는 안 가고 저는 다 합리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알겠습니다. 이거는 너무 존중해드리고요. 저 유튜브나 보이는 라디오 보시는 분들 왜 진행자가 얼굴 왜 저러냐. 짜르 같은 왕관을 제가 처음 본 분들은 이제 했습니다. 시커멓시죠. 자 놀랐겠지만 저희는 이제 동시접속자가 한 1,000명이 넘어가면 이렇게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댓글 좀 달아주십시오. 뭐 이쁘다, 정말 왕 같다, 킹 같다, 뭐 얘기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선 토크킹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지방선거 이후의 전국을 한번 짚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어쨌든간에 여당이 만약에 뭐 지금 뭐 승패 얘기했지만 여당이 이기게 되면 전국 주도권을 아마 여당이 계속
가질 것 같아요, 최진봉 교수님. 뭐 그럴 가능성이 네. 있죠. 근데 그 이기는 기준은 아까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기준이에요. 네. 천하람 변호사도 잘 얘기하셨는데 몇 대 몇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수도권에서 경기도를 누가 가져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인천이 누구에게 가느냐도 중요해요. 이런 여러 가지 구도를 봐서 이제 만약 경기도를 김문혜 후보가 승리를 한다고 하면 전국 주도권이 상당히 세게 잡아갈 수 있죠.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입장에는 상당히 전국 주도하는데 긍정적인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를 만약 지게 되면 아하. 그게 상당히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뭐 지금 대통령 국정 지지율, 수령 지지율 50% 정도 조금 넘지 않습니까? 그게 네. 예전에 다른 대통령들에 비하면 전직 대통령들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부담이 되는 상황에서 만약 지방선거에서 경기도까지 잃게 된다고 하면 부담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제 협치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협치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부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고 국민들이 볼 때도 협치가 잘 되고 있다고 보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전국 주도권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이 비상이에요, 사실은. 비상이 된다. 왜냐하면 정부야 윤석열 대통령이야 이제 선거 더 이상 할 일이 없으시잖아요. 본인 대통령 임기 마치시면 이제 끝나는 거니까. 네. 그러나 국민의힘 입장에서 계속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여론의 향배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당장 지금 특별감찰관제 이 문제도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네. 거잖아요. 그래서 당에서도 반대의가 나올 수밖에 약간 없어요. 불협화음이 있어요. 그렇죠. 약간. 왜냐하면 예. 그 문제를 그냥 위험에 넘어가 버리면 그러면 측근이나 친인척 비리에 대해서 눈 감겠다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이 형성되게 되면 국민의힘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선을 먼저 그을 수도 있고 또 더 강한 얘기의 메시지를 던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변희재 대표 얘기하셨던 것처럼 만약 강용석 그분이 어느 정도 유의미한 득표수를 하게 되면 신당 창당하게 되면 정계 개편에 대한 또 시나리오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전국의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또 반대로 천하람 변호사님한테는 뭐 국민의힘 말고 민주당이 선전을 하게 되면 비대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약에 반대로 얘기해가지고. 비대위는 그래도 해산하겠죠. 아무리 선전을 해도 잘하든 예를 들면 못하든? 뭐 즉 광역단체장 9개 이상을 이기거나 이런 뭐 기적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는 9대8로 이상은. 이긴다 하면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도 제 생각에는 전당대회 국면으로 그러면 넘어가자고 할 겁니다. 박지원 위원장의 거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제가 좀 너무 오만한 얘기입니다만은 오늘 밤 11시쯤에 이제 사퇴하시지 않을까 하는 국민의힘이 압승을 해가지고 결국은 공동위원장들이 장윤선 기자님 공감하는 모양새입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네.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오늘 비대위 해산 얘기가 민주당 안에서 이기든 나왔어요. 지든 간에 해산할 것이다. 네, 뭐 비대위 해산 얘기가 나오고 사실 뭐 여러 문제들이 사실 지난주에 그 민주당 관련자들의 핵심 키워드가 뭐였냐면 다음 주에 보자였어요. 네. 그래서 이제 선거 끝나고 나서는 정말 다양한 이슈를 가지고 후폭풍이 진짜 커질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은 상당히 어려운 길을 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뭐 조금만 네. 더 얘기하자면 일단 국민의힘 관련해서는 저는 강용석 후보는 제대로 된 극우가 아니기 때문에 좀 차치하고 극우 정당이 하나 있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거는 이제 정계의 어떤 다양성이라는 측면 네. 그리고 오히려 국민의힘이 중도적인 지향적으로 나아가겠는데도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뭐 그거는 다른 제가 문제인데. 잡아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또 창당 선언이. 아니 뭐 나쁘지 않아요. 여기서 친당 창당 선언을 하신 근데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아마 이재명 후보가 득표율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거고. 이재명 후보가 만약 뭐 인천을 승리로 이끌어내고 뭐 예. 본인이 큰 격차로 이긴다라고 하면 안정적으로 이재명 당권론으로 가겠지만 아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금 친문 뭐 전해철, 이인영 이런 분들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남은 이제 친문의 자산을 가지고 친 이재명계와 마지막 대전이 한번 펼쳐질 것 같은데 전당대회가 네. 그 과정에서 제가 좀 걱정하는 거는 만약에 민주당이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패하더라도 중도지향적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고 또 전당대회를 앞두고 강성 지지층한테 호소하는 전략으로 가서 네. 오히려 또 협치나 이런 부분이 더 어려워질까 깨질 수 봐 있다. 저는 국민의 입장에서 좀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됩니다. 자, 우리 변희 대표님한테는 이 두 분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또 주목받는 두 분 있어요. 분당갑에 출마한 안철수 후보 또 그리고 이준석 대표. 이번 선거 이후에 두 사람의 거취 행보 어떻게 예상합니까? 근데 이준석 대표는 지금 그 성접대 그 성납부 진경매입 문제 네. 수사가 예. 일단 제가 한번 밖에 흘러나오는 얘기만 너무 구체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네. 일단 뭐 그거 넘어가야 되는 거고 그걸 그걸 넘어가야 넘어가야지만 뭐 다음 나오는 거고 그 만약에 못 넘어가게 되면 안철수 대표한테 좀 하나 기회가 올 텐데 아하. 근데 사실은 지금 이 지자체 선거에서 제가 이 김대중 정권 때도 네. 6개월 뒤에 수도권 다 쓸었고요. 압승을 했어요. 네. 근데 그 약발이 6개월도 못 갔습니다.
아 6발 결정 예, 못 예, 했죠. 그리고 그냥 정권도 넘겨줬지 지방간에 다 넘겨줬죠. 뭐 국민들이 이제 무조건 이제 윤석열 정권에게 다 이제 알아서 해보라 그러는데 네. 사실은 또 국회는 또 야당이 이제 180석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이게 안 풀리거든요. 예. 그럼 결국 또 이제 뒤엉키게 되니까 아. 이번에 이거 지자체 이겼다고 여당에 독주하고 그러기 좀 쉽지 않을 것 아 같고 없을 것이다. 야당에 대해서는 한 가지 예, 궁금한 야당 게 얘기해 주십시오. 586 용태론 가지고 시끄럽게 됐는데 아하. 난 만약에 야당이 이거 지자체 선거의 결과 갖고 또 다시 그 불투명한 추상적이잖아요 문제는. 뭐 구체적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추상적으로 세대 하나를 친히 많이 가지고 가면요. 네. 저건 아마 그냥 함정으로 빠져 들어가는 수가 있어요. 저거. 아, 다 중요하다는 거네요. 여야 중요하고 우리 변희재 대표님은 뭐 선거 결과도 그러니까 중요. 선거 결과 그렇게 뭐 선거 결과에 따라서 막 누가 다 먹고 그러지 않을 거라. 그렇진 않을 것이다. 네. 박빙일 것이고 여야 또 다시 정치적 과정이 다 문제가 있을 거고 야당 여야 다. 저희는 독주 못하죠 사실. 네. 그리고 저는 다음번 총선을 보면 네. 그 지켜보고 가자면 저희가 너무 압승하는 게 과연 꼭 좋은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오히려 조심조심하면서 가는 게 맞을 것 같고 또 네. 근데 다만 그 지점에서 민주당의 견제론이 안 먹혀드는 것도 있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회가 지금 180석인데 뭔 견제냐 뭐 이런 얘기도 맞는 것 같아요. 자, 오늘 뉴스킹 특별한 지선 토크킹 진행 중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토크킹이 누군지 의견을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얼마 안 남았고요. 저희가 이 댓글 같은 거를 참조해서 오늘 토크킹한테는 특별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왕관 줍니까? 왕관을 수여하겠습니다. 거부하겠습니다. 왕관이 아니라 저는 이렇게 보면서 네. 그 어디 여행지 가면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왜 그러세요? 그런 인상이 딱 왜 그러세요? 아, 이 왕관이 왕관 제가 맞네. 머리가 좀 큰 그런 거 편입니다. 있잖아요. 그래서 좀 안 어울리는데 머리가 작으신 분은 어울리는 왕관이니까 수여해 드리겠습니다. 자, 7181님 이번 선거에도 아침 일찍 투표하고 출근 중입니다. 근데 지방선거 날이라도 일하시는 분들 꽤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좀 제도적으로 보장이 좀 필요한데 일하러 가는데 가기 전에 투표를 했다라고 또 글 남겨주셔가지고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시간이 지금 얼마 좀 남지가 않았는데 자 앞으로 얘기했던 그 얘기 같아요. 586 용태 이런 얘기도 민주당 계속 나올까요? 어떻게 될까요? 사실 586 스스로 한 네.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책임론이 나오는 측면도 있고요. 네. 이제 앞서서 이제 변희재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세대를 통으로 다 나가라 이럴 네. 수는 없고 또 누구는 나가고 누구는 나가지 마라 이럴 수도 없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이슈입니다. 그러면 젊은 세대로 갑자기 바꿔서 할 수 있냐, 준비된 인물들이 있냐, 또 그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박지원 위원장도 정치학교 같은 걸 만들어서 청년 세대가 정치할 수 있는 루트를 좀 만들어야 된다. 근데 사실 이거 되게 오래된 얘기예요. 안 해서 그렇지. 근데 사실은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청년 세대 정치인들을 키우기 위한 정치학교 같은 거를 만들어서 많은 청소년들부터 해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여는 것도 좋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그게 바로 민주주의 훈련이고 교육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그와 별도로 저는 이 민주당이 네. 뭐 내부에서 586 문제냐 뭐 성비 문제냐 이런 거 가지고 싸울 때가 아니라 사실은 윤석열 정부가 지금 큰 그림을 그리고 가고 있는데 다양한 형태로 좀 보이는 문제점들이 있어요. 네. 우선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 아래 생기는 인사정보관리단의 문제 이게 그 인사 검증을 이유로 정보를 취합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장제원 의원이 국민들께서 동의하신다면 국정원 안에 인사정보 담당 관실을 새로 신설하는 것도 네.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 이거 국정원 IO 그 부활하자는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거죠. 그리고 어제 나온 뉴스 가운데 주목해서 볼 만한 뉴스는 뭐냐면 행정안전부 안에 경찰국을 새로 신설한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검찰은 풀고 경찰은 조이는 이런 방식으로 간다면 저는 큰 틀에서 보면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조각조각 퍼즐처럼 하나씩 나오고 있긴 한데 큰 틀에서 이게 맞춰졌을 때 결과적으로 권위주의 시대의 감시사회로 가려고 한다면 우리 국민이 과연 이것을 용인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좀 필요해 보인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듭니다. 특별감찰관도 이제 어찌됐든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해명하면서 없던 일로 되긴 했지만 이 문제도 좀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 민주당이 지금 해야 될 것은 이제 권력 감시예요.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서 민주당이 해야 될 역할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내부에서 집안 싸움 하지 말고 원래 야당의 역할이 실제로 그거죠. 그렇죠. 시간이 이제 1분 정도 남았는데 죄송하지만 변희재 대표님한테만 말씀 좀 듣겠습니다. 예, 그 아니, 야당 지금 역할은 말씀 야당의 역할은
권력 남용에 대한 견제와 감시고 그런 가지고 이제 대한 세력을 이제 인정받으면 집권하는 건데 집권하는 거고. 예. 내부 싸움은 사실은 내부에서 알아서 해야 되는 건데 네. 지금 내부 싸움이 너무 밖으로 번져가지고 나오니까. 이래가지고 얘네들이 과연 집권 여당하고 싸울 수 있을까 이렇게 불신받아버리면은 내부에서 아무리 잘 싸워도 무관심 대상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야당 쇄신 방향을 지금 처음에 잘못 잡았기 때문에 네. 일단은 지자체 끝나면 그거부터 바로 잡아야 돼요. 네. 아하. 특정 세대를 겨냥해서 나가니 많이 그러면은 아니 이거 누군 나가고 남고 막 복잡한 문제 벌어지거든요. 이거. 네. 그래서 야당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부는 내부 조용히 하고 일단은 야당 본연 역할을 하면 국민들이 또 이제 선택할 거 아닙니까? 네. 천안 변호사 얘기 듣고 최지변호사 말씀 이제 한 10초 남았는데. 예. 저요? 네. 저는 이제 변희재 대표 말에 동의해요. 그러니까 야당이 여당을 상대로 또는 뭐 집권 여당 또는 정부를 상대로 해서 정말 야당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는 게 네. 중요해요. 내부 분열이 너무 커지고 그게 논란이 돼버리면 그 역할 못 해요. 그거는 사실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견제를 잘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지선 뉴스킹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누가 가장 많이 올라오긴 합니다. 그건 마치고 왕관을 수여하고요. 자,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장윤선 정치전문기자, 천하람 국민의힘 당협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